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2월 2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정치 논평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푸틴이 김정은한테 뭐 자동차를 선물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접했고, 또 바이든이 푸틴한테 망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쌍욕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는 관련성이 있다. 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자, 이건 뭐 미국 폴리티코에 나온 자동차 이야기죠. 예, 여기 보면은 뭐 제목의 핵심 단어는 푸틴의 특별한 우정의 표현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특별한에다가 이렇게 따옴표가 강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부 제목에는 깊어지는 러시아 북한의 양국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신호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왜 이 시점을 선택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김정은이 차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작년에 만났을 때 뭐 차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푸틴이 이 선물을 준 시점, 요게 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푸틴의 입장에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방면에서 총 공세를 펴고 있다. 협상에서부터 핵전쟁까지. 그 중에서 북한을 콕 집어서 요 시점에 언급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판단의 몫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푸틴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뒤에 좀 이제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푸틴이 줬다는 차는 이 차입니다. 이게 푸틴이 타는 리무진인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브랜드에서 만든 차더라고요. 오르스라고. 예전에는 푸틴도 아마 벤처 쪽에 걸 탔던 것 같아요. 벤처 방탄 리무진을. 근데 이제 자국 브랜드인 이 차로 지금 바꿔서 탄 지가 탔고, 세나트라고 돼 있어요. 세나트. 세나트라는 것은 영어로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상원이라는 뜻. 세닛.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의회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격조 있는, 정치적으로 격조 있는 이런 분위기를 주는 단어고, 이 차를 지금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 이제 반응은 있었는데, 뭐 우정 관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른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차종이 뭔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것을 이제 러시아에서 확인을 해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를 잠깐 이제 찾아보다가 저한테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말의 뿌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 차의 브랜드 이름이 오러스예요. 자, 오러스는 이 사진의 설명에 따르면 오름이라는 단어하고 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러스는 러시아에서 온 것이고, 오름이라는 단어는 골드에서 왔다. 금이라는 뜻이다. 러시아 말로. 자, 저렇게 되면 AUR 오러라고 되는 저 부분이 어건이라고 봐지거든요. 뒤에 UM은 뭐 여러 가지 금속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런 게 한번 더 확인이 되는 거죠. 오러, 영어에 있는 오러하고 같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쪽 아시아 쪽으로 옮겨가면은 일단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써 있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아직 알이라는 표현으로 남아 있죠. 알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큰 알 하면 하늘이죠. 예. 그래서 저 어근이 뭐 예전부터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러시아에서 금을 뜻하는 단어도 저렇게 쓰는구나.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이 자동차 선물에 대해서 약간 불필요한 우리가 외교적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외교부 같은데,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선물 준 게. 예, 위반이겠죠. 예. 그러면서 이런 뭐 자동차 같은 것을 북한에다가 이제 금수소지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걸 보내는 것도 자동차도 항목에 들어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건 엄청나게 이제 아주 가늘게 해석을 합니다. 섬세하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했다. 외국 언론을 제가 기사를 몇 개 봤지만 이런 걸 언급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되게 옹졸한 모습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 게 현재 정부의 어떤 분위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평생 이 외교관으로서 수십 년간 일을 해온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런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는 눈치를 보는 거죠. 즉 현재 수장의 뜻과 의지가 이런 쪽에까지 서려 있다. 그래서 내가 제발이 저려서 이런 것까지도 놔두면은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홍보 활동 겸 그대의 뜻에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겸 겸사겸사로 했고 결과적으로는 옹졸하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공직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 이렇게 우리가 뭐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면은 뭐 러시아가 그렇게 반응할 리는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다룬 내용이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운 이웃이고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것. 네, 이게 러시아의 답변이죠. 굳이 공식적으로 거창하게 이 이야기를 유엔 안보리까지 들먹여서 한다면은 이 러시아의 이 언급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의 언급은 뭐냐? 유엔 제재 신경 안 쓸 수도 있다. 지금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양국의 이해를 독려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할 정도로 유엔 안보리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암시하는 거예요. 푸틴은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간 러시아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나라를 지금 반석에 올려놨다. 자, 욕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로이터 통신인데 어제 그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펀드레이징 저기 뭐 유세 모금 행사에 가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여자는 낸시 펠로시죠.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음 뜨끔해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원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바이든이 자기 이제 전용 헬기로 낸시 펠로시를 데리고 왔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고, 그는 지역구가 캘리포니아라는 거, 샌프란시스코 인근이라는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고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즉 낸시 펠로시가 했던 경험, 한국에서 수모를 당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다 미국의 넘버 3 당시에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다. 자, 이런 거가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외교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crazy son of a bitch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푸틴한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 말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푸틴한테 전달이 됐고 바이든이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틴 반응 좀 소개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 장을 이제 캡처를 한 후에 자, 그 기자가, 이 기자는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보름 전에 푸틴이랑 얘기와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물었느냐? 자, 바이든이 너를 선 오브 비치라고 불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갔고 푸틴이 두 번째 줄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고 나한테 물은 바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나보고 의견을 내라 그런다면은 나는 바이든을 좀 더 선호한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일단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자, 앞선 아마 같은 기자였던 것 같아요. 푸틴이 던지는 말을 유심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바이든이 낫다. 왜? 그는 좀 더 경험이 많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자, 이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는 올드 스쿨이다.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이것은 예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욕이냐 칭찬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욕이냐 칭찬이냐. 예, 이 해석을 두고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싸움을 시키고 있는 형국이에요. 푸틴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냥 more predictable 예측 가능성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좋은 의미 쪽이 점수가 높죠.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올드 스쿨이다. 그런데 올드 스쿨이다. 옛날 방식이다. 즉 이것은 푸틴은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읽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수를 다 읽을 수 있어.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살짝 틀어서 했어요.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더욱 그게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스위스에서 한번 만났다가 유일하게 만난 거예요. 바이든하고 푸틴이. 그때 만났을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동그라미 인컴피턴트하다고. 즉 능력이 부족하다. 노쇠해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근데 푸틴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사인을 보지를 못했어. 그가 뭐 너무 늙어가지고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냥 종이만 보고 있었다. 계속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무능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이상하긴 하더라.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 사실은 뭐 나도 그랬어. 그리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지적이 있는데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나도 그랬어. 서로 좀 머쓱해가지고 종이만 보고 있었어. 제대로 대한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요겁니다. 1%, 2%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평가를 했죠. 또 그때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기를 타러 가다가 헬기 문턱에 뭐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가 머리를 부딪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봐라.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멀쩡한 사람들이라도 평생 살면서 어디에 머리 한번 안 부딪혀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절묘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까 기자가 이 다음 선 오브 비치 이야기가 나왔고 기자가 다시 선 오브 비치라고 했다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푸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바이든이 더 낫다고 봐. 이거는 뭐냐? 바이든을 상대하기가 손쉬워. 뻔히 읽혀. 이 이야기를 한번 더 확인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자, 2월 14일 날 유세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바이든을 더 선호한다. 트럼프에 비해서.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서. 그 말을 받아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한 칭찬이다. 제가 좀 전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 첫 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푸틴의 쪽 인터뷰를 봤을 때. 그러다가 이 뒤에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심지어 선거 끝나기 전에 대선 투표가 하기 전에 나는 푸틴과 단판을 지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트럼프가 큰 흐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찌 돼 있는지. 미국이 더 이상 여기서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푸틴이 원하는 것을 깔끔하게 들어줄 수 있다. 미국의 낯짝이 안 화끈거리도록. 그걸 지금 푸틴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 강온 양면을 다치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바이든을 더 초조하게 하는 거죠. 너 카드를 다 알고 있어.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결국 나를 요구한 거였구나 그게. 결국 북한 이야기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세계 중심에. 지금 푸틴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거기도 온다잖아요. 지금 또. 유엔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나한테 뭐 유엔 제재가 걸려 있는데 그걸 깨버리면 어떻게 나 신경 안 쓴다 이 사안에. 그만큼 러시아에 중요한 거다. 라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답을 안다는 것이고 옛날에 판문점까지 방문도 했었죠. 2번이나 만났고 3번 정도 만났나요? 2번이나 두세 번 만났죠. 바이든 너도 그 길이야. 그거 대답해. 하자. 자, 그래서 아브디예프를 전격적으로 접수하고 계속 진군을 하면서 메시지를 다 보낸 거죠. 푸틴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여론전에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푸틴은 절묘하게 행동과 행동의 사이에 안배를 두고 그 뒤끝이 있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뭘 행동을 하면 서방은 이렇게 보도할 것을 그들 알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한테 유리하지 않게. 그렇지만 그것을 포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석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보도하는 서방의 언론들이 따라가다가 스스로 제 발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그 방식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며칠 전 아브디에프카를 전격적으로 함락시키. 그거는 그 방향으로 행동을 보여준 거죠. 결단해라.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계류 중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돈으로 130조에 달하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 법안,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거기 트럼프가 지금 찬성해 주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다수석인데 여기랑 같이 동조할 수가 있어요. 푸틴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트럼프도 도와줘요, 지금. 결국은 바이든은 싫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탁 반사를 시켜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예요. 전부 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알게, 전 세계도 알게. 아직 세계 언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두 건 며칠 더 지나고 다른 사안이 한두 개 더 발생하면은 트럼프랑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바이든, 네가 먼저 그걸 채가라. 나는 빨리 하면 좋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이든이 안 하면 트럼프가 금방 채갈 거니까. 그러면 바이든은 더 바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절묘합니다. 이거 뭐. 그러면서도 짬을 내서 어제나 오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카잔에 있는 항공기 공장에 가서 푸틴 전략 폭격기 Tu-160M, 이거는 요번에 이제 이 비행기는 있은 지 오래됐죠. 미국의 B1 폭격기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의 비행기인데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기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타보고 비행기가 이런저렇게 좋아졌더라. 이전에는 공장에 갔다가 타보기까지 한 거예요. 실제 하늘 날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속의 인물이 푸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원 양면 중에 강자죠. 미국 너희도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있는 건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그건 3년 전부터 그랬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랬죠. 이쪽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 지금은 그 필요성이 더 세졌죠. 그렇지만 왜 바이든이 계속 다른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공격적인 옵션을 계속 선택했고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이라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들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에요. 미국이 절대 최강국이던 시절에. 그렇지만 바이든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라는 구석에 몰려있고 오늘 푸틴이 쭉 하는 행동과 말을 봤을 때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게 하는 선 오브 비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옆집 우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를 덜먹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엄청난 수싸움이거든요. 포석이고. 그래서 바이든 전환해라.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핵심에 자동차 선물 준 북한이 있다. 이것까지는 설명해 주랴. 그 신경 써가지고 자동차까지 요 타이밍에 딱 보낸 거예요. 아브디에프 함락시키고. 그리고 너희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우리도 그것도 신경 쓰고 있단다. 나토가 나를 도발한다면은 아주 끝장게임까지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있어. 그 준비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건 뭐에 대한 대응이냐? 제가 어제 다룬 내용이죠. 영국 전략 원잠에서 지난 1월 30일 날 플로리다 해변에서 SLBM 트라이던트 2를 발사했는데 그게 무리로 솟구치자마자 그때는 이제 공기 압력으로 밀어붙이는 세기 가스 압력으로 그래서 수면 위로 쑥 올라오면 다른 미사일들도 그럴 거예요. SLBM도 그때 점화가 돼야 돼요. 1단 로켓이 부스트가 그게 안 돼서 바로 꼬꾸라졌죠.
자, 이게 안에 죄송합니다. 영국 국방장관도 있었고, 뭐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도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름 밝혀지지 않은. 저기 이건 뭐냐? 미국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하고. 왜 이 타이밍을 골랐을까? 예. 자, 이게 미국과 미국의 생각에도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둠스데이, 지구 멸망의 날까지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여지도 있다. 스펙트럼의 극단에는. 그런 행동을 했죠. 결과는 부끄럽게 됐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영국 해설자가 영국 해군의 부끄러움이고 영국의 체면 손상이고 넓게는 서방의 부끄러움이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 한 축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영국이 그걸 이렇게 해버렸다. 하고 문제만 만들었다. 미사일의 문제냐 배의 문제냐. 미사일은 미국의 로켓 마틴 끄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깔끔하게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에요. 이거는. 자, 이것이 이제 같은 화면에 잡혔던 러시아 전략 폭격기입니다. 푸틴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다시 내린 거예요. Tu-160M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자막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푸틴은 이번 3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6년이에요, 임기가. 거기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지율이 80%가 넘거든요,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자, 그런데 나발린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불거져서 사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기사화된 거는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다 보시죠. 이 뭐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외의 이야기는 국내 기사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아요. 누가 써주는 걸 대신 읽는다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6일, 7일 전에 나왔어야 돼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예. 며칠 지나자 이걸 묶음으로 해서 패키지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아까 바이든이 푸틴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내용이 이게 들어있어요. 나발린도 암살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예. 그래서 이게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봐서는 나발린을 푸틴이 암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끝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중국이 스파이 블룬을 보내서 뭐 F-15가 떠서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공세를 작년에 취했습니다. 근데 뒤에 슬그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파이 블룬 아니다, 그거 가짜 뉴스다. 그랬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비상을 걸고 전 세계 주요 뉴스를 다 차지했었잖아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이건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언론이, 우리도 포함해서 별로 없었을 겁니다. 나발린 것도 저는 그래야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 증거가 없이 의혹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나와서 누구의 편지 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제공받은 정보들일까요? 우리 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살해 기도고 화면에 잡힌 게 적나라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유튜버는커녕 주요 언론에서도 그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에 먼 나라의 일을 우리 직접적 이해관계하고 무관한 그것을 의혹에 기반해서 남이 전달해 준 가짜 정보에 기반해서 저렇게 유튜브 채널을 꽉 채우면서요. 유튜브를 꽉 채우면서 각 뉴스의 주요 시간대를 다 도배하면서 할 만한 그거냐. 그게 중요하냐. 우리나라 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그 사건이 더 중요하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닥화닥거리고 있는 것인지.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벌벌 떨잖아요. 근데 저거를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의혹 기반으로 비난을 한다. 네.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지지율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지율이 85%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이거 거짓말이다.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85%고 그 전쟁을 이겨냈고
미국과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냈어요. 옛날에 구소련이 패망할 때 그때 푸틴 아마 정보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산산이 분해됐잖아요. USSR이 그것을 지금 20 몇 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만큼 지금 유럽 제1의 경제가 됐잖아요. 지금 미국을 이렇게 상대해 주고 있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85%는 숫자가 믿기든 안 믿기든 전 저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지율이 85%인데 왜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야당의 지도자를 암살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점에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이죠. 자, 제가 푸틴의 언급을 쭉 소개드려서 오늘 이야기도 발췌를 해서 그가 이런 멍청한 판단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예요. 그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85%면은 이 모닝 컨설터 최신 이게 전 세계 20개국 지도자 지지율이에요. 이때까지 독보적인 1위가 인도의 모디 총리거든요. 이게 78%예요. 1등이. 꼴찌는 옆나라 일본의 기시다. 17%, 18%예요. 18%. 그 위에가 이해가 돼요. 기시다 위에 독일. 묘하죠. 2차 세계대전에 도전했다가 패전했던 국가들이죠. 지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의해서 놀아난 거죠. 그 벌을 다 받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19%인가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23%인가. 그래요. 그 사이에 뭐 20%대가 하나 있고요. 자, 이거 보면 독보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모닝 컨설트가 러시아도 포함시켰다면 나라 중에. 자,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밍에 서방이 좋아할 만한 타이밍에 이걸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암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겁니다. 나발리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적은 글인데 이게 번역이 돼서 미국에 출간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23년 2월 10일에 나온 건데 쓰여지기는 그 전에 훨씬 쓰여졌겠죠. 번역까지 하고 미국에 출간된 거니까. 이 쓴 사람은 누구냐? 저자는 스위스 첩보부 출신이에요. 대러 첩보전이었어요. 러시아를 적국으로 삼는 첩보전을 했던 사람이고 경력이 10년이었었어요. 여기에 나오면 나발리니에 대해서 서방이 잘못 홍보하고 있는 부분, 즉 활용하고 있는 부분, 즉 서방의 스파이 같이 서방이 심어놓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굳이 딱 그렇게 찝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발리의 지지율이 5% 이하예요. 당연하죠. 푸틴의 지지율이 85%인데. 저 지지율이 뭐가 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그다음 뭐 녹색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있죠. 그 아주 소수 정당들의 그 지지율 더 안 돼요. 그게 수장이라는 거잖아요. 정치적 성향은 거부 성향이에요. 즉 유색 인종 탄압하고 이런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몇 %의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야당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게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언급하면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죠. 그럼 윤석열이 푸틴이라면은 나발리니가 이재명급이냐?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미국 측에서 심었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인인데 바깥에서 미국 측에서 그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거나 이렇게까지도 반대 축으로서 충분히 첩보전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가 또 예전에 뭐 독살이라고 언급됐고 냉전기 때 개발된 약물에 의해서 독살이 시도가 됐고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그런 약물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그 약물은 어떻게 서방으로 흘러가서 미국에서 다시
생산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여기서 주로 뽑은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5%도 안 되는데 정적이 아니인 거죠. 정적이. 네. 푸틴은 이런 것을 해코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무리 이 사람이 밉더라도. 네. 그럼 그가 이때 왜 죽었느냐?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상관이 있다. 푸틴이 마음을 먹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조용했다가. 자, 아브디예프카 함락. 그리고 그 전에 미국, 그리고 저기 뭐죠? 터커 칼슨하고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인가 정도 되죠. 2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독일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노드스트림 폭파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했어요. 예. 자, 그리고 아브디예프카 전격적으로 점령해버리고 추가로 진군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좋다. 자중지전을 유도했죠. 예, 북한에다가 이 시점에 김정은한테 자동차 선물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한 바퀴 휙 돌았죠. 그 자동차는 한 대 몇 억 하겠죠. 예, 효과 만점이죠. 예. 자, 그러면서 영국은 그들의 전략 핵 잠수함을 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 동안 푸틴은 최신 개량된 전략 폭격기를 타고 유유히 한번 거닐어졌죠. 예. 자,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 바이든한테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죠. 너는 비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이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은 아까 36%인가 그래요. 지금 지지율 현재. 모닝 컨설트로.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탄핵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밀어낼지도 모르겠다. 그 낮은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였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 나올 때. 모닝 컨설트는 미국에서 주요 언론 기관들이 그들의 여론조사를 맡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 유명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 36%가 지금 36%예요. 트럼프한테 지고 있잖아요. 푸틴의 정치적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가 이번 11월까지는 대통령이잖아요. 자,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끝내고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건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몸에 익었던 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바이든의 삽질로 지금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한테 수모를 당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자, 거기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비교함으로써 바이든이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잘 무르익었다라고 푸틴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 자, 그 해결책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푸틴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최고의 국가로 남아 있어라. 그러려면은 우크라이나전의 패전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긍정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게 북한이야. 트럼프도 이야기했던 거고 바이든도 이야기했던 거니까 더더욱 둘이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의 해결책을 그걸로 보고 있구나. 북미 종전선언으로 보고 있구나. 예, 이러면 엄청나게 초조해지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양반. 지금 일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지금 미국도 사실은 푸틴의 메시지를 다 읽고 있다고 봅니다. 푸틴이 지금 빈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빈틈을 안 주면서 한쪽으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확인 시키고 있어요. 복습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방북 시기도 이런 거랑 맞물려 있지 않겠는가. 바이든이 어떤 식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기시다를 부르는 거, 우리 선거날 4월 10일 날.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자, 지금 푸틴도 강경책부터 폭격기부터 협상책까지 다 가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간 매년 한 번씩은 북한과의 종전선언 카드가 항상 강력한 압축으로 떠 있었죠. 그렇지만 항상 선택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요번에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주로 겨울이나 가을이었는데 요번에는 가을에 선거가 있으니까 봄일 가능성이 크다. 4월 달에 기시다의 방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바이든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탈출할래. 강공으로 가까이 선택하면은 기시다는 그냥 와서 악수 한번 하고 밥 한 끼 먹고 집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여태 실무진은 그렇게 일하지는 않겠죠. 작년에는 몽골이었죠. 작년과 재작년에는. 예, 교황이 뭐 몽골 방문하고 이랬지만 똑같아요. 유야무야 됐잖아요. 몽골 방문은 진짜 어색한 방문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교황한테는. 예. 자, 이번에 기시다의 방문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힘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타이밍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방북까지 한다면서 차량까지 선물로 줬다는 걸 예비로 한번 던졌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알고 있어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돌파구. 트럼프 때부터 그 생각했던 거잖아요. 정치적, 외교적, 외교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는 가장 큰 방법이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한반도라는 방어선이 강력해지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떼어져 나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 왜? 유라시아 대륙에 물류망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경제적 거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울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이거 있던 관성 그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강수로 항상 승부했죠. 소위 말하는 네오콘의 전략으로. 그렇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위기는 더 격심해져 있다. 바이든의 위기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서로 겹쳐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푸틴이 결정했다. 판단했다. 이것이 이번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전 세계가 큰 전쟁 없이 다음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미국의 패권국의 자리에서 서서히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푸틴이 환기를 해 주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고 이제는 진짜 선택할 때 된 거 아니야? 푸틴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한테. 네가 해라. 네가 안 하더라도 트럼프가 한다. 네가 하면 너 재선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제끼고 트럼프가 와서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니까 트럼프가 하면은 너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야. 그 천지 차이에 양극단의 차이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